시위 사태가 6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시위는 민주화 운동으로 번지고 있지만 이 시위 형태는 점차 과격해지는 양상인데요. 도심 시위는 시가전을 방불케 하고 대학 내 시위는 전쟁터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해보죠. 남종혁 기자. 네, 홍콩 시위는 지난 6월 송환법 반대를 위해 홍콩 시민들이 집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몰려든 인파가 무려 100만 명에 이릅니다. 저마다 손에는 우산을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하겠다, 즉 평화적 시위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은 갈수록 격렬해졌고 6개월째 접어든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시위 도중 추락사한 대학생의 추모 집회 현장. 권총을 꺼내든 경찰이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맨손으로 다가서는 또 다른 청년을 향해 조준 사격합니다. 연이어 두 발의 총성이 추가로 울립니다. We are so angry about the police brutality and the violence that happened like in the past 5 months in Hong Kong. 이성을 잃어가는 경찰도 속출합니다. 물러서는 시위대 사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돌진합니다. 경찰의 정당 방위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And we won't let that change. We are not letting those police change our good place, our home. 경찰의 폭력성에 분노한 시위대는 결국 평일 아침 출근길부터 마비시켰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중단돼 이용자들은 내려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대와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或者你覺得會犧牲到你短時間嘅利益，但我哋向你保，一定會我 promise 你哋，我哋成功咗之後帶俾你嘅香港未來係會更加比而家更加。 수업이 중단된 대학 캠퍼스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최루탄과 물대포를 퍼붓는 경찰에 시위대는 화염병으로 맞섰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찰을 향해 활을 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캠퍼스가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To gather here to stop them from entering our campus. I think it's violence to our campus that we are staying here. 회사원은 파업, 학생은 수업 거부, 상가는 철시 등 이른바 3파 투쟁으로 확대되면서 도시 기능은 마비됐습니다. 시내 도로는 시위대가 쌓아놓은 바리케이트에 막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충돌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16살 소녀가 경찰에게 집단 성폭행 당했다는 의혹까지 번지면서 과격 시위를 부채질했습니다. I will fight in the war, but I do because I want to protect my home. 시위대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은 70대 노인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위 도중 체포된 시민들도 갈수록 증가해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I hope people around the world could stand with Hong Kong, especially we already suffer in the humanitarian crisis. 홍콩 행정당국은 후임 경찰청장의 강경파를 임명하며 더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시위대 진압을 위해 교도소 폭동 대응팀도 투입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escalating violence could get what the rioters want, not from the government, not from society at large. 홍콩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자 미국과 영국 정부는 시위대와 경찰 양쪽 모두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법에 따라 처리할 뿐이라며 간섭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我想问问美国和英国的官员，类似的事件发生在美国和英国时，他们的警察是如何处置的？ 중국 유학생들은 본토로 돌아갔고
인민해방군의 개입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 외국 유학생들도 안전을 이유로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홍콩의 탈출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누군가의 무덤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묘지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하는데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에는 이처럼 묘지에서 사는 빈곤층이 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현장 신호균 PD가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외곽에 위치한 파사이시티 공동묘지. 올해 62살 레인 씨의 일터는 콘크리트 담벼락입니다. 한쪽 벽에 도착하자 거침없이 망치질을 시작합니다. 안에서 꺼내진 것은 사글대로 사가 형체마저 사라진 나무관. 이 작은 칸 하나가 바로 무덤이었던 건데요. 레인 씨가 흙더미에서 나온 유골 잔해를 맨손으로 수습합니다. Talagang ano rito, 5 years lang eh. Tulad to, nyari to, tapos na kontrata nyo. Kukunin namin ang buto nito. Hanapin man ang may-ari, may surrender ko yung buto. 이렇게 유골을 수습하면 공동묘지 관리소에서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인 씨가 이곳에 온 건 40년 전. 갈 곳 없고 가난한 그에게 무덤은 생계수단이자 집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유골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Yan, puro buto lahat yan. Oh. Hindi ko alam kung ilang sako yan. Eh. Taon yan bago namin i-baon, ilibing. Kasi pag wala na nagkiklaim, mapupuno itong bodega namin, hindi nililibing na namin mga nauna. 비워진 자리는 즉시 채워집니다.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에게 아파트형 콘크리트 무덤은 재활용 안식처인 셈이죠. 매장도 간단합니다. 관을 집어넣고 외벽만 시멘트로 마감하면 끝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족들이 모두 자리를 뜨면 공동묘지 마을엔 또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널빤지를 가져와 봉분 위에 놓고 시소를 탑니다. 모두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어른들도 모습을 나타냅니다. 유족들의 눈을 피해 잠시 미루었던 끼니를 이제야 해결하는데요.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1970년경부터. 어느덧 200여 가구가 무덤을 집삼아 살아갑니다. Ang binabayaran upa, kuryente, meron, pag may pera, magkabot kami, tubig. 6만 개가 넘는 무덤이 안치된 공동묘지. 이곳의 죽음에는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흔한 형태가 아파트형 무덤입니다. 조금 형편이 된다면 봉분형 무덤을, 가옥형 무덤에서 고인을 모실 수 있다면 중류층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곳이 묘지마을 사람들의 집이 됩니다. 알베르토 씨는 무덤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유족에게 허락을 받고 이곳 봉분이에 신혼 살림을 차리고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렇듯 일자리도 마을 안에서 구합니다. 주로 무덤을 청소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죠. 수입은 묘지 한 개당 한 달에 1,000원 남짓. Mas maano kasi ang trabaho ko dito, hindi katulad kasi sa amin sa Cavite na kahit paano natuto ko magtayo ng nicho. Tapos paano yung mga pagwa-wash out.
Yun. Pag wala akong trabaho dito, nasa labas ako, tatayo ako ng bahay, yung kontrata, ganyan. 아이들도 용돈을 벌기 위해 무덤 청소에 나섭니다. 누가 시킨 적도 없건만 우물에서 물을 길어 이번 주말에 찾아올 유족들의 무덤 앞으로 향하는데요. 열심히 찌든 때를 벗겨내고 약간의 기대를 품어봅니다. Di naman po namin sinisingil kung magkano yung bibigay nila. Ano po, sila na lang bahala po kung magkano yung bibigay nila. O kaya wala silang bibigay. 마땅히 공부할 곳이 따로 없는 이곳에서 콘크리트 봉부는 아이들의 책상이 되기도 하고 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정작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매년 11월 1일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만성절이라고 합니다. Kunyari po, sa nicho po kami nakatira. Sa bahay po namin, kunyari po undas. Tapos pinapaano po muna kami, pinapaalis kasi po dadalaw po sila. 주거용으로 조성된 곳이 아니다 보니 욕실도 따로 없습니다. 좀 큰 아이들은 옷을 입은 채 밖에서 씻는 게 전부인데요. 아침이 되면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묘지마을 주부들도 바빠집니다. 로페즈 씨 가족도 서둘러 아이들을 단장시키고 나갈 채비를 합니다. 아이 손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마을에 조성된 허름한 어린이집. 원래 감리교 목사들의 무덤인 이곳은 유족들의 배려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 여깁니다. Hindi din po naging maganda para sa mga, kahit ano naman po yung mga magulang, ayaw din naman nila ditong itira yung mga anak nila. Ang ano lang po, wala kasi silang matitirahan pagdating sa labas. Kesa naman sa kalsada sila manirahan, at least po dito, kahit papano, matatawag nating safe sila kasi meron silang natutulugan ng maayos. Siyempre po, gusto namin mapalaki sila ng maayos, tas gusto namin makapagtapos ng pag-aaral para hindi nila kalakihan na dito lang sa loob manirahan. 요즘 로페즈 씨는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당국에서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을을 철거할 거란 소문이 돌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애써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아직 어린아이들과 아내를 위해 로페즈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로선 이것밖에 없습니다. Dito, tiyaga ka lang. Tulad ngayon, wala. Meron man dumating, konti lang. Pantawid gutom lang. Ang importante kasi sa amin, meron kaming dumarating na pang-araw-araw, isapat ng kita lang. Okay na yun. Yung wag lang kami mawawalan ng pangitan.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묘지마을. 누군가의 생이 끝나는 무덤에서 오늘도 묘지마을 사람들은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주 검사장과 지역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자치검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지난 5일 열린 미시시피주 지방선거에서는 한 흑인 여성이 최초로 주 검사장 후보에 나서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주식 PD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인구 290만의 미시피주. 미국 남부에 위치한 이곳은 주민소득이 미국에서 가장 낮지만 소울 음악과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인 주이기도 합니다. 이곳 미시시피는 지금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거 공약에 사법제도 개혁의 기치를 든 후보가 있습니다. I love her stand on healthcare, stand on prison reform, and also just reform for the justice system. 제니퍼 콜린스 씨. 그녀는 이번 미시피주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지방검찰청장에 해당하는 주 검사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당선되면 미시피주 최고 지휘의 검사가 됩니다. And out only to make history, to make a difference. I know y'all already know this, that this is the first time an African American has ever been elected, because I'm claiming it right now. 지난 2월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그녀는 그때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거리 선거 운동을 펴왔습니다. 미시피는 미국의 주 가운데 흑인 비율이 가장 높은 주입니다. 최초의 흑인 주 검사장 후보로서 그녀의 인지도는 꽤 높아 보였습니다. When you say, do I learn many things, I mean that translates in different forms, whether it's people needing access to health care, needing, equal treatment under the law. 콜린스 씨는 화려한 경력이 없습니다.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 변호사와 인권 시민단체 대표를 한 경력이 전부. 그녀는 인종차별적인 사법제도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The stats show, particularly here in Mississippi, that an African American young man is 3 times more likely, like 1 in 3 African American men will end up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콜린스 씨는 0.9kg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던 비들 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는 마리화나 구입이 합법인 주에서 개인 사용 용도로 구매했다고 항변했지만 지역 검사는 중형의 마약 밀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Someone put a dagger in my heart. The prosecutor is one of the, if not the most powerful actor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or purposes of deciding who to bring charges against and what kind of charges. And so, for example, if you had been in one county south, if Mr. Beadle had been in one county south in Hinds County, he would have likely only received a fine. 상대 후보인 린 피치 씨의 대표 경략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입니다. Some people have asked why I keep talking about President Trump's border wall. Here's why. Our state is a transportation corridor for drug and human traffickers. 미시피에서는 지난 8월 주 단위로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헬기까지 동원해 5군데의 공장을 급습했고 680여 명을 구금했습니다. It does not make any sense. There was no elevated threat. A man and a woman who gets up and goes to work every day to provide for their children, making sure that their children are in school, do not present this imminent threat. La niña llegó a casa y al ver que no estaba papi, ella saltaba y gritaba y lloraba y decía, ¿dónde está papá? Con el gran dolor de mi corazón yo les dije, papá fue arrestado. Les cayó la migración, mija. 마르가레타 씨도 지난 8월 남편이 구금됐습니다. 7년 전 이곳에 온 그녀는 세금도 내며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A esta compañía que le hemos servido yo 7 años, a mis familiares, mi esposo 20 años. 20 años le trabajó a esta compañía. 8만여 명의 이곳 라틴계 주민들 상당수가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민 단속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검사 선거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at election is so important too. The local election this coming Tuesday is so important because people will understand in which side they are, and also to vote for someone who is near the immigrants and the working class here. 11월 5일 드디어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한 후 출근하려는 유권자들로 투표소는 새벽부터 붐빕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선거권자의 30% 전후입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투표용지입니다. 총 10명의 지방 공무원들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방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주검사장 선거도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구역을 담당하는 검사를 자신의 손으로 뽑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ttorney General should look out for the best interests of everyone, making sure that our rights are upheld. Our Attorney General in the state of Mississippi is the person that helps solidify our laws and our rules that we govern our citizens by. 저녁 7시 9개월간의 선거 레이스를 마친 콜린스 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투표 종료를 축하합니다. 행사는 흥겹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가 알려지면서 선거 캠프의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습니다. 약 15%의 표차로 콜린스 후보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드디어 상대 후보가 당선 수락 연설을 합니다. 콜린스 후보는 결국 표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I want to publicly thank you and thank my family for standing with me every step of the way. God is not finished. And that's all I got to say. I think overall, so far, what we've seen is very encouraging for Mississippi. We've made a strong showing in a big statewide election. 검사 선거제가 과연 사법 정의와 개혁에 도움이 될까? 사법 정책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If you want to make change, you do it through the voting, and you can elect a district attorney that you feel might be better in terms of looking at the overall criminal justice system. 직장에서 해고된 마르가레타 씨는 가정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여행가가 꿈이었던 막내딸은 얼마 전 꿈을 바꿨습니다. Pero ahora su sueño es decir que dice, mamá, yo cuando crezca, yo quiero ser abogada. Dice, para sacar a mi papá de la cárcel y ayudar a mucha gente. 검사의 막강한 권한은 미국 또한 한국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 선거제는 검사가 특권층이 아니라 주민들이 뽑는 대표란 의미에서 마르가레타 씨 막내딸의 꿈을 조금 더 현실에 다가설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미시피에서 PD 특파원 안주식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2100년이면 알프스 산맥에 있는 빙하의 90% 이상이 녹아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올여름 유럽을 강타한 폭염으로 빙하의 붕괴 위험은 더욱 커졌는데요. 위기에 처한 빙하를 지키기 위해 수천 미터 알프스 고봉을 비행하는 감시자가 있습니다. 독수리 빅터의 도전을 양민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을 흐르는 레만호.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독수리들의 은신처가 있습니다. 오전부터 분주한 사육장. 새들의 점심을 준비합니다. Il est malheureusement tué par les voitures sur la route. S'il était mort dans la nature, les vautours viendraient le manger. Là, on va leur donner le sanglier et tous les oiseaux vont venir manger. Ils peuvent manger comme ça pendant 3 jours. 동물의 사체를 주로 먹는 맹금의 식성. 하지만 낯선 카메라가 등장하자 좀처럼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7m 높이의 사육장.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환경 속에 날며 야성을 깨치도록 하는 것이 이곳의 원칙입니다. 아기 독수리들은 천진합니다. 자연 번식, 인공 부화한 새끼들이 섞여 사회성과 공격성을 기릅니다. 이곳에는 새 250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해리스 매처럼 독수리 매과는 80여 종, 100마리에 이릅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인 참수리도 둥지를 틀었습니다. Plus gros aigle du monde. Aujourd'hui, il ne vit plus qu'au Kamchatka. Il vivait en Corée et il était particulier parce qu'en Corée, il était tout noir.
비행 연습을 준비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독수리 빅터. 키 1m에 양 날개가 2.1m에 육박하는 건장한 10살 흰꼬리 술입니다. 한국에선 천연기념물, 프랑스에서도 몇 해 전부터 자취를 감춘 탓에 6년 전 러시아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Donc la caméra va faire 230 grammes et Victor, il pèse 4 kilos. Ah, 4 kilos. Donc c'est lourd. Victor, il est très musclé et il est gros. Du coup, il y arrive bien. 조련사 자크 올리비에 씨가 독수리들의 360도 카메라를 달아 고공 비행을 시작한 건 멸종 위기종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5년 전 파리 에펠탑에서 첫 촬영 비행에 나선 새들은 자연을 잊은 도시민들에게 야생의 시선을 일깨워줬고, 두바이 초고층 빌딩 829m 꼭대기에서 독수리가 본 인간 세상은 인터넷에서 1000만 번 넘게 조회됐습니다. Ah, c'est incroyable, les gens ils ont envie de voir ces images et ça m'a donné l'idée de me servir entre guillemets de Victor comme d'un messager pour expliquer ce qui se passe sur notre planète. 알프스 빙하 프로젝트가 결정된 건 1년 전. 빅터는 맹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수천 미터 고봉을 날기 위한 첫 단계는 고지대 적응. 800m 언덕 위에서 목표물로 착지하는 1차 비행입니다. On ne voit même pas du tout. Après, je pense que je sais où il va, mais il sait où il va, mais je sais pas. Ouais, nous on vous voit à peu près, il y a un peu de brouillard mais on vous voit, t'es sûr que tu ne me vois pas? 2m 날개를 펴고 활강하는 빅터. 짙은 안개 속에서도 1km 밖 목표를 향해 정확히 날아갑니다. Alors, Victor il est vraiment au top niveau, c'est incroyable ce qu'il arrive à faire. Parce que quand il fait des vols de 6 km, il faut qu'il reste concentré pendant 7-8 minutes, se dire je vais là-bas et des fois il se fait attaquer en vol, des fois il voit d'autres choses qui se passent. 다시 시작된 2차 비행. 그런데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똑바로 날던 빅터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인근 닭장을 덮친 겁니다. Hein? Ah oui, ça fait un beau poulet lui pour le coup. Bon, bah désolé pour la frayeur. 통제가 힘든 맹금의 본능 탓에 이날 훈련은 짧게 끝났습니다. 유럽의 지붕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등 절경을 보려 매년 1억 2천만 명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알프스의 자랑 만년설과 빙하는 심각한 온난화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알프스 최대 빙하가 있는 메르들라 글라스에선 한 해 평균 30m씩 빙하가 줄어듭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가 가속화되자 이곳 샤모니 몽블랑에서는 입상계 숫자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빙하를 보호하는 동시에 붕괴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빙하의 실종은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다시 온난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Depuis 30 ans, ça va très vite parce que les étés sont chauds et très longs. Et là, bah oui, on n'a plus de neige. Il y a des années, il y a 20 ans, 25 ans, où on pouvait déjà skier fin octobre.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금세기 말 알프스 4,000개 빙하의 90%가 없어질 거란 경고까지 나옵니다. 붕괴되는 알프스 빙하의 현장을 담기 위해 투입된 빅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5개 나라의 고봉을 날기 위해 특수훈련을 거쳤습니다. 땅에서, 강물 위에서, 그리고 공중에서 목표물 착지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바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드론과 헬기보다 영향을 덜 받지만 수 킬로미터의 경로를 놓치지 않고 나는 게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지난달 3,800m 높이 프랑스 에귀디 미디에서 빅터의 위대한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Tout le monde le dit, mais finalement on ne le voit pas. Et là, quand on était sur le dos de Victor depuis le ciel, eh ben, on voyait bien que les glaciers ils avaient perdu la moitié de leur surface et qu'ils étaient en train de disparaître. 빅터가 보름 동안 알프스 고봉 5곳을 촬영한 영상은 이틀 만에 100만 뷰 기록을 세웠습니다. 빙하를 지키며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려는 독수리 카메라맨. 빅터의 다음 비행은
데이터 측정 센서를 달고 다시 한번 빙하 위를 나는 것입니다. 샤모니 몽블랑에서 양민효입니다. 한 주 동안의 국제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 위클리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이소정 기자,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을까요? 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소식은 다운인데요. 힌트 먼저 보시죠. 치킨버거. 줄 서 있는. 길거리에서 주짓수 싸워요. 이번 주 첫 번째 다운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저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킨버거 전쟁을 다운으로 정했습니다. 최근에 한 패스트푸드점이 그 치킨버거를 새로 출시를 했는데 이 버거 때문에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오, 시간. Get here and tried. It was sold out. So whenever I heard it was back, I ran in here to try to get me one. Look at the meat. I know I'm gonna die. Popeye's fried chicken's got to be my last meal. 근데 이렇게 치킨버거를 사려고 기다리면서 심각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굶어가면서 몇 시간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네. 그런데 내 차례가 딱 왔는데 내 앞에서 끝났어. 짜증나. 짜증나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 그래서 직원들한테 시비를 걸거나 뭐 폭력을 써서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직원한테 이제 총까지 겨누는 일도 있었다 그러거든요. This was at a mall in Nashville.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멕시코 사람들의 성격이 좀 불같아서 급하죠. 누가 만약에 끼어들면 앞에 사람들 어이 뒤에 사람들 어이 ¿por qué te metes? ¿Qué te pasa? Estamos todos esperando 이렇게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인 사건 뭐 이런 거는 너무 심각하지 맞아요. 않을까 싶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치킨버거의 존재가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맞습니다. 열광을 하는 걸까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SNS입니다. 치킨버거 전쟁이라는 그 해시태그로 여러 업체의 치킨버거를 비교하는 놀이가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는데 이 버거가 이제 제일 맛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하니 땡땡땡 그 과자가 있잖아요. 네. 너무 유명해서서 맞아요. 허니 땡땡땡 열풍이랑 지금 그 치킨버거 열풍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먼저 퍼졌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군중 심리가 작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사려고 그러고 풍기 현상 발생하고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싶고 이런 열풍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폭력 사태가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나는 건 물론이고요. 뭐 요즘에는 뭐 10배 넘는 가격으로 재판매하겠다. 중고 사이트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기도 하고 돈 받고 예약해주겠다. 이런 사기성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미국의 치킨버거 전쟁. 이번 주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크리스티안이죠. 네, 저는 다운 준비했는데요. 일단 힌트부터 보여드릴게요. ASF 관련 소식. 저 영화 옥자 아닌가요? 옥자네요. 네. 네. 두 번째 다운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다운은요, 슈퍼 돼지입니다. 최근 중국의 농가에서 돼지를 일부러 살 찌워서 더 뚱뚱하게 키우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팔 수 있는 돼지 한 마리 무게가 110kg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슈퍼 돼지는 170kg 정도 170. 목표로 이렇게 키우는 건데 무려 750kg까지 키우는 한 마리가? 슈퍼 울트라 메가 돼지가 있습니다. 그럼 북극곰보다 더 크다. 다 자란 황소 한 마리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kg 정도의 슈퍼 돼지는 팔면 한 170만 원 정도 받는 170만 겁니다. 원. 네. 보통 돼지 한 마리 50만 원 정도 받는 건데 3배가 넘어가네요. 그렇죠. 네,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근데 네. 왜 중국에서 저런 슈퍼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걸까요? 일단 바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이제 1년 계속 되다 보니까 돼지고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키우던 돼지 절반 정도 한 2억 마리가 폐사되거나 아니면 매몰 처분됐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끼 돼지, 암돼지의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새롭게 돼지를 키우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있는 돼지를 더 크게 살찌우자. 그러면서 이제 슈퍼 돼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해보다 돼지고기 가격이 2배 정도 치솟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값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살기 힘들다. 이런 노래가 SNS에서 유행할 정도라고 합니다. 现在猪肉更是吃不起，这样下去过年怎么办？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 슈퍼 돼지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칼로리 높은 것을 많이 먹이고 있고 많이 살찌게 되다 보니까 심장이나 다리 같은데 큰 무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가축 보호 단체 같은 데에서 그게 확대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슈퍼돼지 사육 역시 단기적 미봉책이 될 뿐이에요. 가축들이 전염병에 취약한 근본 이유는 좁고 열악한 우리 속에 이 가축들을 밀어넣고 이제 사육을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전염병에 취약한 이 사육 방식에서는 아무리 품종을 개량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아마 또 다른 전염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여파로 사육되고 있는 중국의 슈퍼돼지 두 번째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죠? 저는 기분 좋은 소식 준비해왔습니다. 네. 자, 힌트 보실까요? 럭비. 럭비입니다. 넬슨 만델라. 네, 트로피도 보이고요. 이번 주 업입니다. 제가 선정한 업은 럭비 선수 시아 콜리시입니다. 지난주 남아공은 2019년 럭비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자체가 큰 화제였는데 더 큰 화제는 남아공의 럭비 역사 127년 만에 국가대표팀 럭비 주장 중에 최초 흑인입니다. 어렸을 때 엄청나게 가난했었다 그래요. 신발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서 맨발로 학교를 그 정도였다 그럽니다. 네. 1995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때 그걸 봤대요. 그러면서 럭비 선수로 잘하겠다라는 걸 꿈을 키워댔다 그럽니다. 근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요. 럭비 공사수도 없고요. 공사장에는 벽돌을 럭비공 대신 들고 뛰는 연습을 했었다 그래요. 12살 때 워낙 운동을 잘하니까 동네 럭비 대회에 나갔다가 바로 이 코치의 눈에 띄어가지고서 전문적으로 럭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죠. 그래서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작년에는 대표팀 주장이 됐습니다. 콜리시 선수가 럭비에 대한 꿈을 갖게 된 바로 그날인데 남아공에 있어서 1995년 럭비 월드컵이 정말 상징적인 날이라고 해요. 그 인종차별 정책이 공식적으로 끝난 그 다음 해에 남아공이 개최한 월드컵이었고 거기서 또 우승을 하게 된 거죠. 이 당시에 만델라 대통령이 백인 주장에게 직접 이렇게 우승 트로피를 주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그때 대학원생이었거든요. 저 사진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옛날이네요. 옛날이죠. 그 만델라 대통령은 일부러 백인들, 부잣집 자제들의 거의 전유물처럼 돼 있어서 럭비를 흑백 화합의 매개로 삼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 남아공 럭비 대표팀을 보면 흑인 선수가 1995년에는 딱 한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두 번째 우승을 한 2007년에는 2명이었고 올해는 6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공에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콜리시 선수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 지난 11일이죠.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쇼핑 축제 광군제가 열렸는데요. 그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해서 화제가 됐죠. 네, 광군제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데 중국 최대 온라인 할인 행사입니다. 세계 78개 나라 20만 개 브랜드가 참여를 했고요. 쇼핑에 참여한 사람은 5억 명이나 됩니다. 제일 놀라운 건 하루 동안 열린 광군제의 총 매출액인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루 한 1억? 예, 1억 너무 작다. 1억이요? 너무 100억. 100억? 중국을 우습게 보지 마. 잘 모르겠네요. 단 하루 만에 올린 매출액이 2,700억 위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44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그때 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는 광군제가 딱 한 기업, 바로 알리바바 한 사이트에서만 진행되는 거예요. 이 광군제, 할인 행사 광군제는 처음서부터 알리바바 기업이 혼자 기획을 했고요. 지금까지 혼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세일 이벤트는 그러면 기업 하나만 혼자 만들었다고요? 네, 사실 그 광군제가 원래는 쇼핑 행사하고 상관없는 그냥 싱글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중국 네티즌들이 그냥 우리나라 외로운 싱글들 데이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이제 2009년도에 알리바바가 외로운 싱글들의 외로움을 쇼핑으로 우리가 풀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서 네, 이런 이제 행사를 이제 만들었고 지금 이제 중국 최대 온라인 이제 쇼핑 행사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죠. 저는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큰 세일 이벤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지금. 저 멕시코에서 우리도 하는데 11월에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Buen Fin이라고 하는데 그때 뭐 세일도 하고 이벤트 많이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많은 회사들이 힘을 모아서 한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알리바바라는 회사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혼자서 이런 큰 이벤트를 만드는 건가요? 네, 알리바바는 이제 1999년도에 설립된 중국 최대의 이제 온라인 전자상거래 회사고요.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영어 강사 출신이었던 마윈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 가지고서 17명과 함께 설립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초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중소 상인들을 위한 거래 플랫폼, 유통 플랫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좀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직접 어떤 가게를 얻어서 거기서 제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유통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던 것이 지난 2003년도에 타오바오라고 하는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 얹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오늘날의 알리바바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한 60% 정도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가 되었죠. 네, 그 성장 속도도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매출액만 놓고 봐도 최근 10년 동안 전년 대비 50% 정도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시가총액도 올해 550조 원이라 그래요. 그럼 삼성전자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들을수록 이런 성공 신화의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쇼핑몰 플랫폼인 타오바오가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결제와 관련된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알리페이라고 하는 이제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알리바바가 마치 은행처럼 하나 이제 가상 계좌를 이제 만들어주고요. 여러분이 거기에다 돈을 이제 미리 넣어둔 다음에 알리바바에서 쇼핑하실 때마다 그 돈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주문한 물건이 저에게 도달할 때까지 알리바바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거래가 완벽하게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지불하는 그것이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요. 신용카드가 온라인 카드의 대부분 결제 수단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국 사람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가지지 못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인들은 현금으로 직접 상가에 가가지고 물건을 샀었는데요. 알리페이를 도입하면서 중국인들이 상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흔히 택배라고 얘기하는 이제 배송과 관련된 건데요. 뭐 이전에는 사실 중국 이쪽 편에서 저쪽 반대편 물건 보내게 되면 2, 3주 정도 걸리는 거는 그냥 이제 다반사였거든요. 근데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 2, 3주 기다리시면 안 사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알리바바가 이런 그 배송을 위해서 물류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요. 그래서 뭐 창고들도 굉장히 많이 짓고 또 물류회사 한 3천여 개하고 이러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배송되는 수준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날 주문하면 그날 받는 그 넓은 중국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당일 배송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는 뭐 거의 기적을 실현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요즘 한국에서도 알리바바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혹시 크리스티안 씨 써봤어요? 저는 그 아마존을 주로 많이 사용해봤어요. 아마존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멕시코에 있을 때도 많이 사용해봤어요. 지금 멕시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미국 옆에 있기 때문에 배송이 굉장히 빨라요. 금방 오고 아마존이라는 사이트는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주니까 사람들이 처음으로 믿고 아마존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이라는 거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세계 29개 나라에서 소비자들의 절반 이상이 아마존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마존은 1994년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설립할 당시만 해도 서점이었어요. 온라인 서점. 책만 팔았는데 이제 뭐 적자가 계속 나다 보니까 곧 망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아마존이 1,000조 정도 되거든요. 알리바바 2배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매장에 가서 물건 사려면 고속도로 가서 뭐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뭐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거는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2005년부터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라는 걸 이제 제공을 했는데 1년에 119불을 내게 되면 2박 3일의 배송을 모든 그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주죠. 내년부터는 요거를 이제 1박 2일로 줄여서 오늘 주문하면 미국 안에서 내일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공통된 어떤 성공 비결이라고 한다면 유통 혁신에 있는 거네요. 네. 아마 여러분들 그 아마존 로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아마존이라는 글자 밑에 노란 색깔의 이렇게 반원형 모양 있죠? 네. 그게 마치 보면 이렇게 스마일 마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게 화살표거든요. 그래서 그 화살표가 시작이 A부터 시작해서
Z, Z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만족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프로세스를 아마존이 다 직접 이제 했었던 거죠. 반면에 알리바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사지는 않고 다른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거래하기 쉽게끔 도와주고 그 주변의 어떤 환경들을 지원해주는 관점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 두 기업이 서로 또 경쟁을 하면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알리바바가 신유통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마 선생이라고 그래요. 알리바바가 만든 신선 제품 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스마트 앱으로 쇼핑을 하고 그러면 반경 3km 이내에는 30분 안에 배달 제품이 옵니다. 특히 이 신선 식품 배송은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품질이 확보되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마존은 또 이 유통사업 외에도 굉장히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아마존 TV로 대변이 되는 이런 미디어 콘텐츠들, 뭐 한 6조 원 정도 매년 투자하면서 영화 콘텐츠를 만드는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도 역시 아마존을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알리바바도 똑같이 어떤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발전에든 다 명과 암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플랫폼 산업이 크고 있는 와중에 또 부작용도 있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아마존 이펙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그 아마존 이펙트는 아마존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계속 확대하면 그 사업 영역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 통계 자료 같은 걸 보면 좀 무서운데요. 이 아마존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소매점이 1만 개 정도가 사라졌대요. 벌써. 1만 개나. 예. 중국에서도 알리바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알리바바가 이 소매업체들에게 다른 플랫폼하고 거래하면 이제 알리바바에서 쫓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알리바바가 커질수록 이 갑질도 심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플랫폼 산업의 향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넓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유통으로도 굉장히 많은 매출을 거두고 있지만 물류 쪽에서만 거둔 매출이 작년에 한 45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세계 최대 물류 기업의 매출보다도 한 3분의 1 이상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수익원이 다각화되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그런 어떤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알리바바와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산업 전쟁은 점점 다변화되고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세계 경제 시장이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역시도 새롭게 개설된 KBS 세계는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풀 HD 고화질 영상으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